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라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무라 대표. 네, 박물아입니다. 박물아. 네. 그러니까 발음할 땐 박무라 이렇게 네, 박무라. 되는데, 그죠?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홈파스타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었고요. 계속 이제 일식이랑 양식을 배웠었는데 포항에 내려가서 파스타 가게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잘 돼가지고는 1호점이랑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는 또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거기서 완전 성공을 해서 그리고 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진출했어요. 부산까지 진출해서 부산에서 이제 파스타 집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밀키트. 지금 무라 파스타라고 밀키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가 역경을 이겨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제가 책을 이번에 썼는데요.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일단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요? 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요. 그리고 암이 3번 정도 걸렸어요. 무슨 암이? 암은 지금 거대 세포종이라고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어요. 와, 무릎에요? 네네. 그래서 무릎 속에 저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관절 부위. 관절 부분에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게 2개가 나왔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무릎 쪽에, 암에. 네.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3개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역경이라는 게 이제 그 직원들과의 배신과 사람에 대한 배신과 그게 또 크죠.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술에 의존도가 높고 손 떨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다행히 손은 떨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위로 언니 2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4살 때 갑자기 이제 감전사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감전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도 저희가 그런 글이 있는데 우리 언니 말이 아빠가 이제 리어카에 실려왔는데 그 면도칼로 발바닥을 딱 그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대요. 다 탄 거죠. 모든 몸이. 그래서 피까지 다 타버려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울길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라는 걸 알았대요. 저희 둘째 언니도 그때 어렸죠. 저보다 6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홀로 4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38살 나이에 술,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동네 어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혼자 못 산다.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술, 담배를 배우는데 엄마가 잘못 배우신 거죠. 근데 너무 힘들 때 술, 담배를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엄마가 맨날 술만 마시면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막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맨날 그렇게 그거를 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언니들은 좀 커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남동생이랑 저랑은 그 엄마의 그 술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게 싫었을 텐데. 너무 싫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마셔버려야 되겠다 약간. 마셔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왜냐면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맥주는 없었어요. 소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소주만 드시니까. 그래서 맥주가 뭐지? 그랬어요. 저는 소주를 밖에 모르니까. 이거 마시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셨을 때 그 첫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탄산에 한 번. 뭔가 이게 팍 올라오는 이 뭔가 이게 뭐지? 근데 어른이 된다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마셨어요.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소주도 마셔볼까? 양주도 마셔볼까?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졌어요 일이. 그래서 중3 때 소주 마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주 마셨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셨고 뭐 고등학교 때도 늘 술을 마셨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마셨죠. 술만 생각이 났던 와,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그게 불과 한 4년 전까지. 그래요?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상은 저한테 술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계속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그 지켜야 될 거는 분명히 지키고, 일은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왔겠죠. 근데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 한 잔 해야 되는 무조건 한 잔을. 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3년 전까지 그랬다면 4년 전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냈어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랑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는 했어요. 근데 신랑이 또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우리 신랑이 이해 못하죠. 술을 왜 안 마시지? 이해를 서로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 계시던 그 호텔 차장님이 포항에 놀러 오셨는데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같이 한잔 하다가 두 잔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가게에 모시고 가서 홈파스타 가게에 모시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술을 못 마시는데 신랑을 이제 잔에다 넣어놓고 강제로 술을 먹인 거예요. 근데 신랑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몸에서 이런데 술을 먹이니까 싫었는데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가방도 못 찾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때 신랑이랑 둘이 완전 크게 싸웠어요. 예, 정말 최고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술에 대한 생각? 저희 언니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엄마처럼 될까봐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결국 술, 담배로 인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즐겼는데 그걸 어떻게 딱 끊었어요?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제가 답을 하는데 톡쏘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원해 이래서 그래 그럼 너 맥주 말고 그러면은 그 콜라를 한번 마셔볼래? 그래서 콜라를 사두고 집에 가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콜라를 마시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냥 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콜라를 마시니까 몸에 안 좋겠는데 우유를 마셔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켈리치 회장님 저희가 100일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콜라를 마시다가 그때 바디 프로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바디 프로필 하려면 못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돼요? 딱 끊어져요? 알코올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신랑과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어서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이었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면서 나도 뭔가는 변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했고. 두 번째가 암인데 무릎에 걸린 암. 네.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술에 29세니까 네. 거의 술에 완전히 피크로 살았을 때였죠. 물론 5년 전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출근했는데 일을 한다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무릎이 왜 아프지?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서 파스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 내가 겨울에는 보드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무릎이 조금 아프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내가 보드 타다가 한번 넘어져서 그 의사분이랑 한번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 아프다. 저 엑스레이 좀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MRI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왜 찍어야 되죠? 저 술 약속에 있어서 가야 돼요. 이러니까 MRI를 찍어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엑스레이였는데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산병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서울의 네,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네. 그래서 거기도 아산병원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서 막 의사 선생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너 정신 차려. 너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골육종이라는 지금 암이
내가 볼 때는 골육종이다. 골육종이면 너 6개월도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벌써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CD를 줄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내가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놨다. 지금 당장 빨리 택시 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도 CT를 보시더니 이게 이 사진을 보시더니 골육종일 수도 있고 거대 세포종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제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통기부스하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골육종이 나오면은 무릎 여기 대퇴부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골육종은 아니네.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데 그 거대세포종이 또 안 좋은 게 재발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죽을 고비는 넘겼잖아요. 다리는 자르지 않았으니.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9cm 뼈를 다 깎아내고 그 안에 이제 그 시멘트, 여기 의료용 시멘트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철 2개 이렇게 껴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저는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암 다 나은 거예요?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치 판정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번 수술 받은 네, 한 번 수술만 받았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인데 그러고도 사실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5년 되기 전에? 네,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을 한 1개월 남겨놨거든요. 근데 무릎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했던 교수님, 원래 했던 그 저 처음에 발견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병원에 또 갔더니 또 재발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재발이면은 네. 이건 뭐. 또 재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발하고 또 병원에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재발이 잘 된다더니 또 재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술했어요? 네, 바로 또 이거는 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술했죠. 얼마나 입원했어요? 그땐 3개월. 3개월? 네, 많이 짧아졌어요. 3개월. 그리고 빨리 재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다시 또 재발. 또 재발이 됐어요? 네. 이야, 진짜 이거 뭐.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수술하면 못 걸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위가 조금 안 좋은 부위 2개가 지금 났는데 무릎 관절 쪽을 건드려야 돼서 잘 못 걸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었는데 39살인가 그랬는데 못 걸으면 안 되니까 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한 3번 정도 암에 걸리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느끼는 고통도 좀 덜하고 덜 힘들어서 그러면 저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좀 지켜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이즈 확인만 하러 다니는 와중에 제가 또 40살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9년 만에 이제 딸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신랑을 설득해서 임신을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거든요. 임신했다니까 의사 선생님 난리가 났죠. 왜냐면 아이가 커지면서 암이 커진다. 너 미쳤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임신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저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책임 못 진다. 암을 키워와도 자기는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임신을 해서 바로 애 낳자마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대단하다고 암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이 낳은 이후로 암이 멈춘 거 아니에요? 멈췄어요. 어쨌든 지금 안에 있다고는 해도 2개는 있는데 멈췄어요. 그게 멈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 건강을 더 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비법 네. 내가 요거는 꼭 지킨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늘 술을 제가 늘 마시다가 지금 또 신기해서 물어봐요. 처제 술 안 먹고 싶어? 이렇게 다들 술 진짜 생각 안 나? 근데 술이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냥 아예 제 생각인데 이제 모든 피가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로 제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명상? 네. 비법이 또 명상도 있군요. 명상이 저한테 진짜 큰 비법이었어요. 금주, 명상 네. 요거 2개가 맞아요. 건강의 비법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네. 어떤 운동?
제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29살 때 수술을 딱 하고 저한테 첫 번째 지켜달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잘못해서 뛰다가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한 부위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림프 이 뼈 사이로 이 뼈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옮기는 순간 저희는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뛰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절대 뛰지 말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놨었던 거죠. 우연찮게 저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제가 오픈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켈리스 회장님 같은 켈리스라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암 선고로 6년 선고받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위암 4기였는데 그 친구가 극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위암 4기에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생존이 6개월인데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요. 이 친구가 달리자고 하는데 제가 안 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생각했던 게 이 언니는 암을 3번을 극복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이 언니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처음에 해운대에서 달리려고 했는데 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10초 정도 뛰었나?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또 10초, 20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1분을 쉬지 않고 뛰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언을 해요. 나 10km 마라톤 뛰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딱 3개월 만에 10km 마라톤 뛰었어요. 2번의 위기를 극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했습니다. 한 번이 더 남았는데 그 인간에 대한 그 배신감? 뭐 이런 거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열심히 그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레시피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열심히 가르쳐 놓은 직원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직원이 동생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러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제가 애나라 들어간 사이에 이제 가게 물건을 계속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워낙에 일을 잘해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토요일날 진짜 바빠서 막 웨이팅 있고 손님 정말 많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친구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빨리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신발이랑 옷을 집어 던지더니 동생 보고 야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들 뒤에 쫓아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훔쳐가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형사한테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친구들도 쭉 움찔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저희 가게 레시피를 가져가서 가게를 차려요. 근처에다? 아니 근처는 아니었어요. 조금 멀었는데 근데 그동안 그걸 준비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게를 막 이렇게 다 욕을 하면서 다 뿌리치고 나가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 민사소송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민사소송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나름 이제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박수 쳐줬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박수를 쳐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직원이 또 왔는데 칼질도 못하길래 제가 열심히 칼질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3개월 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저희 아빠 건물이 있었더라고요. 자기 그 친구 아빠 건물이 거기다 똑같은 메뉴로 파스타집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 거를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포항에 재료도 많을 텐데 초밥집 차렸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초밥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포항에서는 초밥이 스키다시였어요. 그래요?
포항은 회가 너무 많잖아요. 맞다. 신선한 회가 많은데 어디 밥에다가 밥에다가 거기 싱싱한 회, 화로회에다가 네. 물회가 또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 먹으러 가면은 그냥 초밥은 그냥 스키다시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식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초밥집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콜라보를 했던 거예요. 초밥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초밥, 그다음에 육회 초밥 이런 거를 넣었어요. 생선 초밥이 아닌 파스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완전히 이제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파스타하고 그러면 그게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세트로 나갔어요. 파스타도 괜찮다. 먹고 초밥도 먹고 그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완전 인기가 많았죠. 1년인가 2년 만에 3만 원 팔던 가게를 한 달에 8,700만 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했냐면요. 마네킹처럼 가게 앞에서 이렇게 인사만 했어요. 이렇게 90도 계속. 그럼 사람들이 왜 인사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0몇 년 전에는 포항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런 문화가 잘 없을 때였거든요. 막 계속 인사만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인사를 해요? 가게 오픈해서 인사해요. 이랬어요. 그럼 한 사람씩 들어와요. 왜 자꾸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호객행위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은 정말 친절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제 영혼을 다 털어서라도 정말 친절하게 돼서 그렇게 한 사람을 제 팬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손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님이 저를 찾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 무조건 맛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맛은 기본이야.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은 무조건 맛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요즘은 또 인스타 뭐 이런 감성 이런 거 해서 또 인테리어도 좋아야 돼요. 맞아. 요즘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져요. 사실은. 신경 더 써야 되니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 대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하고 맛.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인테리어를 잘 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서비스하고 맛은 정말 최고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근데 이게 지금은 포항 분들만 맛보는 거다가 지금은 밀키트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 국민이 맛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그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밀키트를 만든 거예요. 제가 파스타를 가지고 5천만 인구를 한번 대상으로 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키트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네. 무라 파스타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진짜 편리하고요.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무조건 저희 파스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맛있고 재료를 아끼질 않았어요. 저희 지난번에 작가님이 한번 드셔보셨지만 새우가 진짜 커요. 핸드폰이랑 사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핸드폰보다 살짝 작다 할 정도로 새우 그 껍질 새우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데쳐서 손질해서 그렇게 팩에 이렇게 밀봉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육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육수들은 해산물 육수 하나도 포항에서 나는 대게를 가지고 6시간 동안 그 대게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디포리, 명태머리,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야채 이런 거 들어가면서 그걸 6시간 동안 구워요. 구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육수를 이용해서 토마토 소스랑 같이 믹스한다든지 크림이랑 믹스한다든지 그다음 닭육수가 들어가는 요리는 닭뼈를 한 10kg씩 집어넣어가지고는 그거를 푹 구워서 그걸 가지고 함께 믹스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럼 팩 하나 뜯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어떤 꿈이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살아온 게 그 하나에 계속 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점을 찍다 보니 약간 선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면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해서 밀키트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게 다 점들이 모이기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제가 지금 야시장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야시장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야시장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5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보고 누가 나가라고 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누가 뭘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해요. 노라는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제가 밀키트라는 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들을 계속 찍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밀키트로 스테이크를 한번 팔아볼까 하고 그동안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스테이크 나간 찹스테이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시장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점들을 찍어놨잖아요. 그 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밀키트 만드는 소스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1분 만에 음식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소스가 다 메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면은 삶아왔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문이 한 4시간 만에 한 2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막 야시장에서? 네. 파스타에 제가 스테이크를 파는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좀 불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 불 내는구나. 네.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불을 내기 시선을 떠나서 불향이 들어가면 파스타하고 우리는 무조건 맛있거든요. 고기도. 그러면 불향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도 여기 뒤었어요. 사실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을 막 붙이면은 저희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날 사장님 혹시 눈알도 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점들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밀키트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야시장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라. 뭐든지 해라. 해봐라.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다 경험이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점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키트를 해서 엄청나게 저는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밀키트로 막 치고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책에 그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 24시간으로 비교를 하면 뭐 네. 50대? 지금 네. 50대예요? 이제 내일 모레 곧 50대가 되고 있어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직 인생 나이가 24시간으로 봤을 때는 50대가 이제 겨우 정오도 안 되거든요. 50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지금 48세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겨우 11시 몇 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아직 점심도 안 먹은 나이인데 저희 보통 구독자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정도 되시잖아요. 물론 20대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또 시작을 했고 이 책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책이라는 걸 쓰면서 제 인생이 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강의를 또 하러 다니고 또 포항에서 이번에 되게 큰 강의가 또 있어요. 한 200명 앞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고 인생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혀. 저는 60이라는 나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60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40이 됐던 30이 됐던 50이 됐던 절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점들이 되어서 나중에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면이 돼서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나만의 다 스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 인생이. 절대 50도 늦지 않았고 60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하면 되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라. 지금 당장. Right now.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꿈을 땡겨올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박무라 앞에는 좌절은 없군요.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치열한 김밥계에서 점점 더 그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는 대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하연 대표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꼬마김밥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에 매장을 운영 중이신 거죠? 네. 어디 있습니까? 어디 빼고가 날까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가 날까요? 제주도, 충청도 빼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부산 뺐다. 아, 부산. 네. 예. 네. 그럼 거기 한번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제가 막 대구도 내려가고 하거든요. 없는 곳은 제가 직접 가기는 한데. 예. 네. 그럼 총 몇 개예요?
50개 정도 돼요. 네. 전국에 50개 매장을 운영해요? 제가 운영한 게 아니고 가맹점주. 네, 가맹점주.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한 3개. 3개는 네, 직접 하시고. 네. 그러면 이 매장을 내신 지 내가 이 김밥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가 14년 됐어요. 14년. 네. 이야, 14년 전에 창업을 하신 건데. 네. 14년 전에 창업을 할 때 내가 김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한번 제가 이거 김밥도 사실 제가 14년 전에 돈을 주고 배운 것이거든요. 제가 직접 뭐 개발한 건 아니고.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음식은 또 잘 만들긴 해요. 솜씨가 있으셨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자랑해도 되죠? 그러면 자랑하셔야죠. 네. 사실 김밥은 이제 누구나 남녀노소나 다 좋아하는 간식거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흐름에 타질 않아요.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 막 뭐 고기든가 이런 데는 뭐 어떤 병이 돌고 이러면 좀 문제가 많고 또 타격도 있는데 저희는 1년 내내 그런 어떤 타격이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또 제일 쉽고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첫 가게를 낼 때 수월하게 오픈을 했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때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네. 그래서 가게 평수는? 5평. 어디다 내셨어요? 홍천, 강원도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 네. 강원도 홍천에 5평짜리 가게. 그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그 간판은 상호는 아직 있어요. 근데 제가 홍천에서 시작해서 춘천으로 옮기면서 그때는 이제 브랜드가 없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는데 지금 가보니까 아직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때 좀 이렇게 내가 꼭 나가서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있어요. 이제 애들 혼자서 이제 그때는 사실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그러면서 뭔가를 벌어야 되겠고 또 혼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혼자 벌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같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에 그 김밥집을 또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첫 김밥집을 어렵게 냈어요. 됐죠. 에어컨도 없고 그때는 냉장고도 다 준 거였고 보증금 500만 원. 김밥 기술을 배우는 게 500만 원. 뭐 또 거기 아무것도 아닌 또 권리금이 또 있어요. 그때만 해도 권리금 또 200만 원. 이러니까 저한테 남는 게 뭐 한 600? 근데 거기에 이제 냉장고 이런 것도 사야 되는데 중고를 다 샀죠. 제 애들이 그때는 6살, 4살인데 그 5평에 화구 3개, 뭐 김밥 냉장고도 없이 다이 깔고 도마 깔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이제 스티로폼에다 장판 깔고 애들 둘 유치원에서 받아야 되니까 저녁 9시까지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2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애들은 거기서 장판 깔고 놀고 거기서 밥 먹고 나는 김밥 말고. 근데 손님들은 안 보이죠. 안 보이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손님 오면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있고. 그때도 꼬마 김밥이었어요? 네, 똑같아요.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꼬마 김밥 한 가지. 김밥 한 가지. 네. 근데 잘 됐어요? 열자마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브랜드의 파워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입소문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오신 거지 뭐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매출이라고 그럽니까? 네, 일 매출. 하루에 얼마 파셨고 그 다음에 잘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게? 첫날 시작할 때는 일 매출이 3만 원이었어요. 사실 진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만 원, 왜냐면 브랜드도 없고 홍보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시작한 게 그냥 오픈하면 손님 오겠다 생각했는데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시작해서 그날이 5월 4일 날 제가 오픈했거든요. 워낙 손님 없어가지고 5월 5일 날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원에 어린이날인데 5월. 있죠. 그러니까 막 무료 시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락에나 통에다 좀 김밥을 되게 많이 싸서 이거 한번 그냥 무료로 한번 드려보자. 진짜 맛있으면 홍보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많은 김밥이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간 것 같아요. 줄 진짜 많이 섰거든요. 무료 김밥 시식 행사니까. 그죠. 한 줄에 종이컵 이렇게 하나씩 싸서 주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그 다음에 확 왔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튿날에 조금 드셔보시고 어제 우리 딸이 여기 공원에서 먹었는데 맛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입소문이 한 3, 4개월 있다가 매출이 조금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 달 되니까 한 80만 원 찍었어요. 하루에 80? 네, 그때 이제 또
직원 또 한 명. 그래서 그게 잘 된 다음에는 또 다른 가게를 내셨어요? 사실 그때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잘 키우자. 키워서 애들이랑 좀 재밌게 살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한 개의 목표가 생긴 거죠. 이건 좀 그렇고, 왜냐면 춘천에서도 단체 들어오고 서울에서도 단체 들어오고 2년 되니까 단체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춘천 손님들이 춘천에도 되게 맛있는 김밥이 있는데 여기도 맛있네 이러길래 그럼 한번 좀 큰 데 가서 한번 해볼까? 뭐라도 좀 큰 데 가서 놀면 또 다르니까 생각이. 그래서 춘천으로 갔죠. 진출했구나. 네. 홍천에서 춘천으로. 네, 춘천. 네,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갔던 곳에 제 혼자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상권 볼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춘천으로 갔는데 거기도 핫한 어제 시집이 근처였어요. 근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에요. 네, 월 130. 근데 거기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가 또 잘 안 돼요. 8천만 원을 모아서 보증금 내고 뭐 권리금 내고 하니까 그것도 한 또 800 남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직까지 저한테 그게 사진 다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못했어요. 그게 꽃가게였거든요.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꽃가게 안에 김밥집이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게 꽃가게인가 김밥 가게인가 모르겠다고. 첫날 갔는데 우리가 첫날 오픈했는데 그때가 한 20만 원 팔았던 것 같아요. 홍천 접고 간 거죠? 아니죠. 홍천은 열어놓고 네. 그리고 가서 2호점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춘천에. 네. 근데 직접 가셨고. 직접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 데려갔죠. 춘천으로? 네. 아예 전학 갔어요 그냥? 전학까지 다 데려갔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20만 원 팔았다가 제일 잘 될 때는 얼마까지? 그 뒤에서는 잘 될 때가 한 130. 여기보다 확실히 더 나오긴 했네. 그쵸. 잘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한 개, 두 개 했어요. 그러다가 3호점까지 직접 이제 하는 걸 낸 거예요? 어제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홍천이랑 춘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홍천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을 그냥 또 빌린 돈도 있고 홍천 매장을 또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네, 넘기고 그 돈으로 또 빌린 돈 바로바로 갚았거든요. 잘했네. 네, 갚으면서 하나 하다 보니까 두 개도 춘천에서 4개, 5개까지 할 수 있겠다. 춘천 안에서? 네. 어떤 그런 목표가 또 생긴 거예요. 한 번 하니까 목표가 계속 생기길래 한번 2호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끌고 와야지만 또 하지 장사 안 되는 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겨우 또 잘 버티는데 할만하니까 고복민이 또 들어왔어요. 옆에. 네, 고복민은 막 1시간 줄 서는데 저희 매장은 텅 비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매출이 그래도 한 6, 70 다시 찍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저희 애 둘 데리고 있어야 되지. 제가 지금 고모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고모가 이렇게 풍 걸려서 이제 못 움직여요. 고모도 있지. 또 저희 치매 엄마도 또 상태에서 모시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가 제가 뭔가를 이제 매장을 내놓고 좀 작은 데로 가야 되겠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새가.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 되면 사실 김밥집이 홍보가 안 되면 겨울이 장사가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또 좋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상권 하나 앞에 지금 현재 있는 본점 그 상권이 원래 은행 자리였거든요. 은행 자리가 나왔다 해서 직접 한번 해보라고. 은행 자리는 그때는 권리금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권리금이 4, 5천만 원인데 은행은 사실 권리금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뭐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좋은 기회도 오고 한번 해보자. 근데 두려웠어요. 이게 4천만 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장을 내놨죠. 그리고 400만 원을 아는 지인한테서 막 빌려가지고 우선 가계약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 관계가 좋으시네. 돈을 막 빌려주는 분들이 많네 주변에. 네. 전에는 안 빌려주는데 빌려주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하니까 갚을 능력이 되니까 빌려줬죠. 한 여자가 뭐 홍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짓고 오는 옆에 주변 사람들은 아니까 얘네 뭐 열심히 사네 이렇게 해서 빌려준 거 같아요. 은행 자리면 큰 자리일 텐데. 아니에요. 큰 자리인데 그때만 해도 이 은행이 1층에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큰 자리 반을 나눠서 하나는 CD기 놔두는 데고 반은 제가 가져오고 그리고 직원들은 다 2층으로 올라가시고 하니까 한 15평 정도. 그게 이제 본점이 된 거고. 네. 그러면 그게 복자리네. 그러니까 이게 은행 자리가 은행 자리가 돈이 모이는 자리였어. 네, 맞아요. 도깨비 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가 세야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가 세서 이가 눌렸나 막 이게 눌러놨나. 그럼 뭐 대표님 기도 만만치 않네요. 저는 나름대로 선하게 생겼는데 또 기 세더라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앞에 와서 오픈할 때가 130 팔았어요. 한 번에. 이제 직원들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불만이 막 생기는 너무 거죠. 힘든 거죠. 네, 막 6, 70 팔다가 130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1년 되니까 한 300. 하루에? 네. 와. 300 팔고. 진짜 복자리네. 네. 근데 여기 브랜드 이름을 청춘 꼬마김밥이잖아요. 네. 청춘, 이 네이밍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청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이 늙으나 나이 어리나 뭐 다 청춘이라는 어떤 그 시대를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열정, 씩씩함, 청춘은 또 파릇파릇하고 젊은 어떤 그런 마음.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나도 이 청춘 같은 마음으로서 시작하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청춘 꼬마 김밥이 이제 드디어 3년 반 전에 탄생을 합니다. 그 전에 14년 전부터 일을 해오셨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년 반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브랜드, 지금의 이 브랜드로 창업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14년 전에 6, 7살? 뭐 이랬다면 지금 14년, 어이구. 지금 다들 청년이 됐네. 네, 19살. 지금 캐나다에 한 명 가 있고. 이제 김밥 파셔서 유학 캐나다, 보냈어. 네, 또 한 명은 한림예술고등학교 또. 예술고등학교. 네, 방송 댄스 춤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김밥집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점이 되고 내가 거기에 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었고. 안 했죠. 생각 자체도 안 해봤죠. 이제 드디어 그 청춘 꼬마 김밥이 큰 브랜드가 되면서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점점 더 이루고 계신지. 이런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끈기 있게 열정 있게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어떤 노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예. 하나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뭐 힘든 일도 오고 매출도 안 오르고 내가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진짜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일에 빠져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발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또 하나씩 또 계단 오르듯이 하나씩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쳐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저는 열정보다도 더 위가 사람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은 말씀이세요. 7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들어오면서 김밥 주셔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먹어봤는데 참 맛있거든요. 이 맛의 비결은 뭐예요? 사실 김밥은 다 이제 모든 음식도 다 그 특색이 있고 맛이 또 다르잖아요. 똑같은 빵이라도 같은 빵이 아니고 똑같은 김밥 뭐 다 그렇지만 저희 거 김밥을 좀 자랑하고자 하면 김이에요, 사실. 김이 이제 채취하는 그런 기간에 확실하게 그걸 다 저희가 수확을 해야 돼요. 사람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도 있지만 김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이 새로 나오면 너무 부드러워서 김이 풀리는 거고 어느 중간쯤에 약간 청년쯤에 그때 김을 저희가 채취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희는 그 김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구매하면 또 몇 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1년에 그게 제일 예민할 때예요. 제가. 그렇구나. 엄청 예민해요. 계절도 있어요? 있어요. 그 계절에 딱 사야 돼요? 네, 제일 추울 시기 한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한 달 동안은 계속 김을 맛봐야 돼요. 김이 생명이고. 사실 이게 삼박자인데 저희가 이제 단무지도 다 이제 오존수로 만든 단무지라서 저희가 매장에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 돌려줘요. 그래요? 보시라고. 이전에 단무지 어떤 파동도 있었고 단무지 어떤 신뢰감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손님들한테 확실하게 우리는 이런 단무지 쓴다고 해서 오존수로 담그니까 단무지도 부드럽고 연하고. 1 김, 2 단무지, 3 달걀도 아까 크게 들어가 있던데. 네, 달걀은 뭐 저희가 이제 배워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간을 딱 맞게 이제 굽긴 하는데 그 중에 쌀이지 않을까. 쌀. 네. 드셔보면 그 쌀이 이렇게 톡톡. 그래요. 네, 이렇게 질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쌀을 쓰고 있는데 쌀도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초밥을 만들면 초밥의 어떤 비결이 있잖아요. 만드는데 이제 저는 김밥도 그렇게 봐요. 저희 김밥이 그래요. 하나하나 다 있네. 김밥도 다 딱딱 소분해서 정확하게 누가 해도 밥물 딱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메뉴를 제가 잡은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개발을 해놓으셨으니까 자신 있는 거야. 네.
어느 체인점에 가든지 그 맛이 탁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맛을 내기 위한 관리가.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제가 아직까지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해요. 사실 현장의 답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들은 거의 사무실 하는데 제가 경영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게 경영이 아닐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현장 경영. 네, 저는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요 사무실은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매장도 문제가 하나 터지면 제가 또 사무실에다 가서 또 같이 회의를 해서 해결하고. 근데 김밥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청결이든가 뭐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또 한 업체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위생 검사, 균 검사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가서 검사 다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청결한 매장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문제점 되는 매장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도 근무 시간이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네. 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대구에서 일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네, 네. 추석 연휴에도 계속 열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휴에는 거의 다 문 닫잖아요. 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남들 문 닫을 때 홍보할 수 있거든요. 대단하시네. 최고 기록 찍었어요. 와. 네. 성공 비결, 열정, 맛에 자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꼽으면 뭐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지 않을까요? 관계. 사람. 내가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같이 일하면 어떤 관계가 안 좋다 이러면 절대 이게 성공할 수 없거든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네. 이렇게 셋이면 됩니까? 네. 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맛의 비결,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관계. 그렇죠. 중요한 건 좀 전에 미쳐야 된다. 네, 열정 정도가 아니고 그냥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그러면 하루에 그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추석 때는 15시간 계속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한 6시, 한 뭐 2시부터 9시 출근할 때도 있고 사무실 또 올 때는 다르고 거의 한 5시는 일어나요. 지금도 5시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움직여요. 네. 근데 그 전국의 그 많은 매장 중에 내가 이 매장은 특별히 좀 이렇게 그 관심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었다. 또는 열정이 있다 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제일 스토리가 많고 제일 포기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매장은 본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점. 춘천에 있는. 네. 사연이 있으니까. 네.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네,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죠, 요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경험으로서는 제가 프랜차이즈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그냥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면 뭐 가맹비, 뭐비 다 면제, 또 뭐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갈 때는 그 회사의 어떤 디테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지금은 워낙 인터넷 보면 정보 공개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서는 회사의 어떤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고 매 그 개점률 보고 폐점률도 보셔야 돼요. 프랜차이즈의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폐점률이 되게 많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폐점률이 많다는 거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폐점률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고 매출도 보고 이러면 사실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메뉴든가 내가 개인적으로 치킨 좋아해. 그럼 치킨 쪽으로 많이 알아보는 거고 내가 김밥 좋아해.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 잘 돼서 나 무조건 따라해.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인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신경 쓰고 이러지. 또 하나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어떤 점주님들한테 가서 제일 물어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관리 잘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 안 하고 내 머리에 기억했다 가서 물어보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디테일하게 잘 물어봐서 하면 과연 망할까요? 그러면 장하연 대표님은 이제 전국에 몇 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개설을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한 800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와, 800개? 네, 800개. 그러면 전국에 정말 없는 데가 없겠네. 네. 그냥 어디 가든지 청춘 꼬마김밥 간판이 걸려 있겠네요. 네, 춘천에 지금 6개인데도 다 잘 돼요, 솔직하게. 와, 그래요? 네, 잘 됩니다. 그래서 800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춘천 가는 분들이 거기 닭갈비 안 먹고 청춘 꼬마김밥 먹어요?
아니 진짜 제가 왜 춘천에 닭갈비 하면 춘천이잖아요. 네. 저는 청춘 꼬마김밥 하면 춘천이기도 해요. 거기가 본점이고. 그렇죠. 예, 또 이게 어떤 그 글씨가 또 이렇게 또 은근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춘천, 청춘.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역시 돈인가? 돈이 있어야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기 이제 본사 측에서 다 해줘요, 사실. 어떻게 해라는 거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계약하면 이제 점주님한테 뭐 그 보건증 뭐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더라고요. 네,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계속 소통해요.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좀 불안하지 않게 계속 저희가 케어하면서 가요. 그리고 요새도 사실 오픈하잖아요. 제가 직접 들어가요. 아직도.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요즘에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막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네. 이런 분들한테 경험을 토대로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건 뭐가?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냐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고 이것도 한 개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저는 힘들다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고 다시 내가 밑바닥 쳤다 그래서 계속 밑바닥으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하세요. 그냥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 거면 차라리 뭐를 해서 더 긍정적으로 가라는 거죠. 필요 없는 생각은 계속 저를 힘들게 만들고 저를 어떤 도전할 수 없는 길로 가거든요. 모든 일이든지 하나라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가다 보면요. 그리고 또 미쳐버리세요. 하나 일에도. 그러면 다 괜찮아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인상적이세요. 네, 빨간 모자가 특이하죠. 예. 그 모자는 항상 쓰고 다니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한 자리에서 한 9년 정도 지금 장사를 한 지가 됐어요. 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책을 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떡볶이를 팔아서 그러면 월 얼마나 버시는가?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3,000원짜리 떡볶이로 월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월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1인분에 3,000원인 거잖아요. 네. 그럼 몇 인분이죠?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100인분 정도 제가 팔거든요. 네, 100인분. 네. 100인분이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침 11시. 11시. 오픈해서 밤 10시까지. 근데 언제가 제일 잘 돼요? 몇 시쯤? 저녁 때 가장 많이 잘 돼요. 이제 직장 끝나고요? 아니면 떡볶이는 학교 끝나고 아닌가 원래? 네, 그래서 애들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야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이 먹고요. 야간 자율학습 그 직전에 애들 떡볶이 먹고 들어가는군요. 네, 그때가 제일 바빠요. 그 도요사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장님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요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그 노하우는 바로 그 영어 알파벳 노하우에 있는 것처럼 now, how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게 simple is best 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들에게 작은 거라도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손님들에게 머리끈 하나, 사탕 하나, 손편지 하나 이런 걸 써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장사가 안 되면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를 싹 바꿀까? 아니면 메뉴를 더 늘릴까? 이렇게 돈을 들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부터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매출을 그리고 좀 더 나은 가게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머리카락 긴 여성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떡볶이 먹을 때 불편할까 봐 머리끈을 항상 챙겨줬고요. 그리고 매운 거 먹고 나서 입 이렇게 막 부채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탕 하나 애들한테 지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손님께서는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문을 하실 때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 누르지 말고 노크해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사님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가 있어서 엽서에다가 제가 손글씨로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주세요 라고 써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거 문 앞에다 붙여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손님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매출이 확실히 오르던가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나 올라요? 제가 기존에 했던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루에 매출을 100만 원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이면 훨씬 더 버시는 건데 열흘이면 1,000만 원, 그쵸. 한 달이면 한 2, 3천, 그쵸. 거기다 경비 제하면 1,000만 원 더 버시는구나. 그러게 항상 그렇게 벌면 좋겠지만 근데 코로나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 떡볶이를 9년째 하신다니까 중간에 부침이 있었을 테고 네. 코로나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맞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가상화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떡볶이집을 하기 전에 은행을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은행을 좀 다녀서 돈을 좀 안다고 제가 뭐 차트도 볼 줄 알고 환율도 볼 줄 안다고 가상화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이고. 요즘에 가상화폐 얘기 뉴스만 틀면 나오던데. 그쵸. 그렇게 좀 버시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먼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을 날렸던 거는 아니고 10만 원 넣으니까 한 2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20%면 좋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이 되겠네. 단순 계산으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한 달 월급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겁도 없이 대출을 끌어다가 5천만 원을 넣게 됩니다. 20, 그럼 1,000만 원 벌 요량으로. 네. 그리고 그게 좀 더 커지면 1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 기대하고는 달리 한두 달 만에 0이 사라지는 허망한 기적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요. 이야. 아침마다 연체, 독촉, 시달리는 문자하고 전화하며 정말 눈뜨기가 싫었어요. 빌려서 투자한 거니까. 네, 그 돈이 제 돈이 아니었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던 거여서 전세를 내준 집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그래서 정말로 통장이 쪼그라들고 제 목구멍 타들어가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발을 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엄마 뱃속으로 낳은 딸이라 잘 아는지 무슨 일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너 잘못되면 엄마도 따라 죽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도 잘못되면 따라 죽는다라는 말에서 탁 걸려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그게 따라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도 잘못되면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저하고 똑같이 생활고와 그리고 나라 탓 그리고 뭐 세상 탓 하면서 스스로 제 남동생이 8년 전에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힘든 시절이 오니까 남동생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까지 잘못되면 이건 정말 엄마한테 가슴이 한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아마도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낼 것 이게 엄마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그거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잃었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가게가 있어. 가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돼. 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났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내는 것. 그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전환이 있기 전에 그때도 1,000만 원 벌고 이랬던 건 아닌데. 그럼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생각을 바꾼 이후에 맞습니다. 다시 내 일을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씩 버는 떡볶이 가게의 사장님이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한테
선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엊그제 안 그래도 어버이날이어서 더욱이 엄마가 그때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변화가 쫙 생겼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노하우가 나우하우. 네.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씩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 사장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도여사, 나 가게 내놔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 어제 4만 원 팔았어. 아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아까 한 달을 동안 1,000만 원을 번다고 놀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직 한 달에 1,000만 원 못 보시는 사장님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정도도 못 버니까 고민이 되었는지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 배달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배달하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손해라던데? 라는 말만 믿고 안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88,000원 수수료 내더라도 88만 원 벌면 된다. 그 마음으로 하자. 라고 해서 언니한테 하나둘 알려주기 시작을 했고 동네 사장님들한테도 저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 뭐예요? 어떤 마음 자세 뭐 이런 겁니까? 음식에다가는 이윤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혹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카페 언니처럼 배달은 무조건 한 개라도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시도를 해봐야지 지금 같은 행동으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한 개라도 해보고 우리 동네에 배달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가늠하는 정도면 되고요. 따로 용기 같은 거 사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컵에 그냥 랩 한번 씌워서 그리고 봉지에 담아서 리본끈 묶어서 배달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배달하는 플랫폼을 좀 더 늘리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게 시작하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하루에 4만 원 팔던 사람이 그 다음날에 40만 원 못 팔거든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자기의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4만 원 팔았으면 그 다음날에는 8만 원 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6만 원 벌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 손님에게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 뭘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손님을 제가 연인을 기다리시지 보다 보니까 직원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지만 사장님들은 오픈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연인을 보듯이 제가 손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머리끈 하나, 그리고 사탕 하나, 메모지 하나 이런 걸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가지라도 꼭 뭘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손님들을 좀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연인을 보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네. 네. 그게 진심이 되고, 그죠? 그 9년 동안 한 자리에서 떡볶이를 파셨으니 많은 손님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리뷰로 해서 손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고객님이 한 분이 있으신데 제가 9년 전에 장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골인 손님이세요. 네, 그 분께서 맨 처음엔 제가 초보 사장이었을 때 실수도 많고 튀김 같은 것도 빠뜨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도 사장님 괜찮아요. 다음에 시킬 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항상 너그럽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이 기숙사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제 다른 곳을 이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소식을 또 리뷰로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손님이 고마워서 가게에 있는 화분을 하나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개운죽이라고 운을 열어주는 대나무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기에 운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손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화분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1년이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잘 키우고 있다고. 운이 좀 왔대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연을 손님이 배달의 민족에 우리 동네 사장님 응원하기라는
그 캠페인에 응모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해서 정말 우리 동네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꽃바구니하고요, 상품권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 덕분에 저도 장사하기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친구처럼 지내고 계시는 손님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떡볶이 드신 분들이 리뷰 많이 다는데 그 리뷰에 일일이 댓글을 다 써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 댓글을 씁니까? 지금까지 제가 장사하면서 리뷰 답글을 한 8,000개 단 것 같아요. 8,000개? 네. 이게 한 번에 8,000개라고 하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보면 리뷰 달리는 게 3개, 4개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달로 쌓이면 1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1년 정도 되니까 1,0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거를 8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한 8,000개 넘게 리뷰에 답글을 쓴 달인이 됐고요. 근데 그 리뷰라는 게 다 좋은 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나쁜 말도 있을 거고 또 맞아요. 악플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처음에 손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 칭찬은 손님의 첫 번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손님의 혹시라도 그런 불평 글이 있거나 안 좋은 댓글은 두 번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감정적으로 이걸 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손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독인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들 중에 리뷰 댓글을 보면서 하루에 주식창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99명이 맛있다고 해도 한 명이 맛없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셔서 오늘 확 문 닫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작은 일도 오히려 더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사실하고 감정을 분리하도록 했어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죄송합니다라고 개선할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답글을 달 때 그 손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손님부터는 서비스를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더 좋은 댓글을 많이 달리게 해서 안 좋은 글은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걸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해서 그 댓글이 밑으로 내려가게. 그 좋은 방법이네. 예, 오늘 떡볶이 사장 도여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월 1,000 수익을 내는 노하우에 이어서 잠시 후에는 창업에 관한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그럼 떡볶이 가게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자리 잡는 데까지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한 8, 9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리 잡는 기간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빠른 거 아닙니까? 1억이면? 1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 장사하는 거 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잡을 수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맨 처음 가게를 차렸을 때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1,000만 원, 바닥권리금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가맹점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이걸 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이거를 꼭 원금을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목표에 해당하도록 동네 상권 그리고 저희 떡볶이 메뉴가 학교 앞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월세가 싼 곳,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겼고,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그 원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그래서 원금 회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아마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나 떡볶이집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뉴를 딱 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니다 보니까 떡볶이가 눈에 꽂힌 거예요? 우선은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꿈이 떡볶이 사장이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은행을 5년 정도 다니면서 입출금 통장이 1억 이상인 분들의 통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통장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 사업가,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도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긴 월급쟁이들은 목돈 모으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월급을 한 번에 더 쉽게 버는 것 같았고 그리고 빨리 버는 것 같이 보여서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꿈이 있어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남편의 실직을 계기로 남편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러 떡볶이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차리려면 얼마 들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럼 저하고 술 5번 정도만 먹으면 제가 비법 다 알려드릴게요. 라고 동네 떡볶이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시피도 다 주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겠다 라는 말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런데 다만 주방에 아줌마를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회의감이 들 때라서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둘 다 떡볶이는 이틀이 멀다 하고 자주 먹고 워낙에 좋아하셨군요. 떡볶이를. 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맞아요. 그래 내가 아니까. 맞아요. 네? 그만큼 애정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데 요즘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 그냥 따라서 하거나 그리고 이름 있는 집 해서 대형 체인점이나 이런 데 큰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 떡볶이도 체인점 아니에요? 네, 체인점인데 저희는 대전에만 있는 건데 조그만 아직 전국망이 없는 체인점이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주인이 떡볶이집 하던 주인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노하우를 창업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네. 돈이 문제지 뭐. 맞아요. 그 장소 구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게는요,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 근처에 알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근처에 고등학교 있고요. 좋네, 자리가. 네, 그리고 중학교 있고요. 초등학교 2개 있고요.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메뉴를 떡볶이라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 굳이 번화가나 그런 쪽을 가지 않아도 학교만 있으면 아이들이 주로 먹는 게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에서 후문거리로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딱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월세도 그래서 번화가에 비해서 반절 가격으로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면 아마 상권을 선택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상권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될 것 같은 상권인데 언뜻 듣기에? 그래서 배달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배달. 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이제 메뉴는 기왕에 떡볶이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구할 때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거는 그냥 달래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그것도 이렇게 타협이 좀 가능합니까? 타협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또 좀 깎으셨어요? 네, 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500만 원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그 가게가요, 상권이 학교 상권인데 메뉴가 청국장하고 새우탕이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분은 몰랐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남편도 이렇게 됐고 저도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거니 조금만 깎아달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도 장사가 안 돼서 낮에는 본인 가게를 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가게 가서 일을 하신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이 가게를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셨던지 제가 한 3번 찾아가서 100만 원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1,500만 원을 600만 원을 깎아서 네, 900만 원에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장님한테 협상을 하고 하셔서 가능한 한 부분은 있습니다. 협상 잘 하셔야 되고 장소 잘 골라야 되고 아까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선택을 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다른 분들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단 안 드네. 맞아요. 그죠? 우리 둘이 인건비 벌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사람당 인건비는 300만 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최소 그래도 600만 원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덤볐죠. 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그 다음에 차리고 나서 자리 잡는데 1년. 네. 요 3개월 기간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살펴보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떡볶이 가게 다 가보신 거였어요? 네. 주변에 혹시 떡볶이 가게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가게에 아파트 몇 단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인구수 확인을 하군요. 철저하셨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책에서 본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본 책 중에서도 3일 정도 벌어서 월세가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 월세를 하루면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3일 정도 해서 그 매출이 월세가 돼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벌은 거는 재료비를 줘야 되고 나머지 일주일 정도 번 거는 본인의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그 장사하는 노하우를 책에서 배운 거를 저도 적용을 하면서 상권과 그리고 기술을 하나씩 배웠죠. 배달을 또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 네. 그래서 뭐 머리띠라도 주고 메모지라도 줘라. 그렇죠. 그래서 배달과 그 현장을 병행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게 또 있어요? 배달 기사들한테도 잘해줘야 되나? 맞아요. 네, 네. 아마 사장님들 중에 배달 대행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을 내고 직접 먹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대행 기사님들도 저희의 내부 고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여름에는 얼음물 한 잔 꼭 드시라고 하고, 배고프실 텐데 계란 하나 드시라고 꼭 말을 걸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컵 쓴다고 눈치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야박하다. 그런데 아마 사장님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대출도 내야 되는 게 더 많아지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을 돈을 주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음식을 같이 배달해주는 직원이다, 가족이다 생각을 하시면 물 한 잔, 계란 하나 주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어떤 저희 기사님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김밥 하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김밥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그 김밥을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셔서 우리 떡볶이를 들고 가서 배달을 할 때 다들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문 앞에다 놓지 않고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전단지를 밑에다 깔고 봉지를 올려놓으셨대요. 근데 그 기사님도 그렇게 손님한테 마음을 써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손님이 보고 저희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지금까지 배달한 기사님 중에 이렇게 하신 분 처음 봤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저도 고맙다고 기사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제가 기사님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 기사님도 우리 손님에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신경 쓸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식당을 하시거나 또는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선배 사장으로서 야,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하는 거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혹시 장사를 지금 하시는 중에 아마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장사가 안 되는 게 오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1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본인이 모르고 계셨거나 그거를 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같은 거 꼭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꼭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네. 장사를 할 때 첫 번째는 가게 문을 열을 때 사장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 가게의 사장이다. 떡볶이를 팔아도 치킨을 팔아도 그리고 카페를 해도 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꼭 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정이 손님한테 그대로 보여질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 가자 라는 마음. 내가 퇴근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얼마나 팔고 가야겠다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3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새벽 1시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목표를 두게 되면요, 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분이 반갑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다 밀려드는 이메일처럼
찍어내는 음식처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늘 온 사람에게는 내가 1등으로 기억이 나는 가게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되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 대전에서 1등하는 가게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떡볶이 하면 오매불떡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는 가게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분의 핸드폰에는 한 250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을 만족시키면 100명, 2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맞아요. 입소문이 잘못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하면 입소문이 좋게 나서 그 한 분이 250명한테 야구 맛있어 가봐. 맞아요. 이게 홍보니까요. 맞아요. 예, 월 1000 수익을 올리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의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는데 9년 동안 한 자리에서 꾸준히 지켜오신 분의 노하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요사님은 얼마 전에 새로운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책 쓴 작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떡볶이를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0명, 그리고 9년도 됐으니까 9만 명 정도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장사하는 노하우도 같이 담아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책까지 쓰셨어요? 주로 언제 쓰신 거예요? 일 마치고 가서 쓰셨습니까? 일 마치고 한 10시에 이제 끝나고 나면 가게에서 앉아서 새벽 1시, 2시까지 일기 쓰듯이 차곡차곡 썼죠. 오늘 저희 셀코TV 나오시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요사님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시죠? 네네. 아니, 무슨 책을 읽으셨다고요? 팬이시라고. 그러니까요. 예. 저 바꿔드릴게 두 분이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어머! 애연! 오! 어머! 잘 있었어. 나 오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온다 그래서. 어머 감동이다 너.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반가워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반장이었고요. 우리 무용하던 애연이었어요. 애연 씨는 그때도 그렇게 고왔어요? 이뻤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턱 깨고 앉아있으면 정말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았어요. 대전이 짧겠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쁜 우리 정혜연 배우님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하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나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우리 인스타 통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애연이 연극할 때 표 제가 사서 친구들한테 한번 초대한 적도 있고 근데 저는 못 갔거든요. 장사하느냐고. 고등학교 때 도요사님은 어떤 반장이었습니까? 엄청난 밝고 리더십 있고 이랬던 친구를 기억해요. 너무 반갑다. 왜 궁금해하죠? 그러게 또 이렇게 얼굴로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20년 넘었어요. 20년 넘게. 근데 연애는 얼굴 똑같네. 20년 넘어서 얼굴 똑같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요. 도요사님 떡볶이 응원해주는 말 애연 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 친구 떡볶이 가게니까. 도정미 여사님, 우리 도반장 떡볶이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대전 놀러 갈게.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날 촬영장이 없어가지고 못 봐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전화하고 내가 대전을 한번 놀러 갈게. 나 카톡 있어 자기. 내가 연락할게. 네, 고맙습니다.
사회 나와서 친구 만나면 정말 반갑죠. 네, 그러네요. 강연도 하시죠? 네. 지금 세바시 얘기했던데 네. 강연은 어떤 기회로 하시게 됐어요? 세바시는 제가 최근에 출연을 해서 떡볶이 장사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 세바시 같은 데 출연을 하려면 내가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채택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세바시를 가게 됐던 거는 내가 나를 먼저 알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요. 세상이 내가 먼저 알리기 시작하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을 해서 세바시 대학이라는 곳을 먼저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3개월, 4개월 동안 수강하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에세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 제출하고 그 세바시 학교도 있어요? 네. 세바시 대학에서 그래서 스피치 컨퍼런스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스피치 이런 거는 뭐 반장 선거 경험으로 늘 한번 유세 한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성격이 이렇게 쾌활한 편이긴 한데 원래 앞에 나가서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던가요? 네, 그래서 거기 세바시 나가게 된 것도 저의 그런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랬군요. 좌우명 같은 거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하루 목표가 있어요. 하루 목표? 네네. 하루에 꼭 해야 하는 여러분 루틴 같은 게 있으실 텐데 하루에 한 사람 도와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친구 되어주기,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살리기. 살리기? 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이나 살려요? 네. 매일 어떻게 365명 1년에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먼저 인사해주기. 내가 먼저 손잡아주기. 그리고 내가 먼저 안아주기.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도 그 분을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라도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하다 보니 그런 목표가 생겼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캠페인을 또 하신다고요? 네네. 선한 영향력 가게를 제가 하고 있는데 대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그때 돈이 없을 때에는 누구한테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떡볶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한 영향력 가게를 하게 됐는데 그 선한 영향력 가게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으로 사장님들이 그 나라에서 주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걸 보여주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저도 우리 동네에서는 혹시라도 배고픈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0원씩 기부를 했는데 혼자 하면 10,000원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100,000원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저의 꿈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게 하고 언니 손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해라. 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그 성금하는 곳을 언니들에게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서평을 쓰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대신 나한테 돈 내지 말고 이쪽에 기부를 해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꿈이 생길 때 이렇게 좋은 곳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제가 한 10,000원보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부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네, 셀크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떡볶이 한 접시로 시작해서 수익은 물론이고 손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빨간 모자 사장님 도정미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더욱 번창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